자, 이제 공금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소득효과 2차에도 많이 나오고 2차 때도 소득효과 대체효과에서 문제 유형이 4가지가 있어요. 비슷한데 어쨌든 4번 나온 게 똑같은 문제가 4번 나온 게 아니고 4가지 유형으로 나왔다고요. 예, 현재까지. 그렇지. 아니 비노소득 빼고 하면 4개. 예, 그것까지 하면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좀 중요해요. 1차에도 안 나오면 웬일이야? 안 나왔네 이 정도로. 예, 근데 쉬워요. 예, 우리는 많이 나오는 건 쉬워요. 자, 잘 보세요. 그냥 제 얘기만 잘 들으시면 돼요. 1차 때 초벌로 살짝 할게요. 깊은 내용은 2차 때 하고. 왜냐면 수요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공급은 제가 1차에만 통과할 수 있을 정도만, 당연히 1차는 다 맞출 수 있을 정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또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어렵지. 많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거는 내가 2차 때. 어차피 서술형을 써야 되니까 내용을 알아야 서술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하고, 여기서는 정말 수업용 암기용으로만 할게요. 어차피 우리는 1, 2차 통합이니까. 오케이. 이게 이제 임금이고요. 이게 이제 공급량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 강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게 맞아요. 이걸 우하향한다라고 하진 않지. 아니 임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노동 공급량을 줄이는 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임금을 더 주면 더 줄수록 공급량은 늘겠지. 그죠? 임금이 올라가면 에이 나 그 돈 받고 안 해라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일터로 나오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상향을 해. 그래서 그런데 노동 공급은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품은 여기 이제 제품의 공급 곡선으로 바꾸면 이게 가격이 되고 이게 제품의 공급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공급을 더 많이 찍어내는 게 이득인데 그걸 안 파는 게 이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오늘 집에서 하루 쉬는 것도 나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일을 안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잖아. 안 파는 게 이득이 되는 건 아니잖아, 제품은. 근데 노동은 오늘 하루를 쉬는 게 나한테 지금 내가 하루 돈을 버는 것보다 오늘 하루 아이들하고 뭐 놀거나 주말에 놀러를 가서 하루 쉬는 게 이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이 올라간다고 무조건 공급량을 계속 올리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설명이 어려워졌는데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단계에는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꺾인다고. 그래서 이게 후방, 이름을 이제 외워야 돼요.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이에요. 요건 외워야 돼.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 말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 뒤로 꺾인다고. 후방으로 꺾이는 굴절되는 노동 공급 곡선이 만들어져요. 일반적으로는 우상향하지만 여가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면 여가가 주는 효용도 있으니까. 그래서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대체 효과가,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대체 효과가 뭐보다 큰 효과? 소득 효과보다 큰 효과다. 이렇게 하고요. 요게 왜 대체 효과인지, 이게 왜 소득 효과인지,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2차 때 하고, 어차피 대체 효과의 뜻을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때 하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된 부분은 대체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구간이고, 이렇게 꺾이는 부분, 즉 임금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이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 플러스가 됐으나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이 부분을 소득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구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 효과는 임금이 올라가면 공급량도 느는, 이걸 대체 효과라고 하고, 소득 효과는 오히려 임금이 올라갔는데 임금이 올라가도 나는 오늘 하루 쉬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소득 효과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임금이 올라가면 나는 하루라도 일을 더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게 대체 효과. 똑같이 임금이 올라갔는데도 나는 이제 돈이 정도 있으니까 하루 쉬는 게 낫겠어. 이게 소득이 주는 소득 효과. 당연히 임금 수준이 낮을 때는 나는 하루라도 돈을 더 벌려고 임금이 올라가면 일을 더 해야 돼 라는 대체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임금 수준이 높을 때, 즉 내가 돈이 많으면 나는 일요일 정도는 쉬는 게 낫겠어 라는 소득 효과가 나타나지. 이게 뒤집어지면 말이 안 되죠. 여기는 여기까지.
조금 더 디테일한 건 있었대. 예? 예, 그래서 이런 게 위에 있는 게 소득효과, 이게 대체효과구나 해서 지금 요 그린 거 있죠. 이거를 여가가 정상제 일대의 빈칸에 그리세요. 이건 그려봐야 돼. 2차에 그리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리세요. 여기가 공급량, 여기가 임금, 이걸 후방 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라고 하고 여기가 대체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여기가 소득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걸 그리세요. 멈추고 그리세요. 그렇죠? 예. 이거 진짜 그리셔야 돼요. 예. 그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1번이야. 이게 외울 거 1번. 이런 게 후반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라고 하고 밑에는 임금 수준이 낮을 때는 대체효과가, 임금 수준이 높을 때는 소득효과가 나타나는구나. 이게 외울 거 1번. 자, 그 다음에 외울 거 2번. 여가가 열등제일 때.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수업 방식이 이유를 얘기 안 하고 다짜고짜 결론부터 나올 때는 이유를 모르고 결론만 알아도 될 때. 예. 여가가 열등제일 때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합니다. 뒤로 꺾이는 게 아니고 주구장창 우상향한다고요. 여가가 열등제일 때. 자, 그럼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근데 설명은 몰라도 돼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열등제라는 게 있어요.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참고로. 예. 열등제라는 게 있어요. 열등제의 반대가 정상제야. 정상제는 정상적인 제품. 열등제는 열등한 제품. 옛날 말로 정상제를 우등제라고도 했어요. 예? 예, 옛날 말로. 근데 지금 이제 정상제라고 하죠. 일반적인 제품은요. 일반적인 제품, 정상제는 소득이 올라가면 수요도 많이 생겨요. 이제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나 이제 그런 것도 살 수 있어. 그래서 실제 소비량이 늘어. 내가 옛날에 돈 없을 때는 그냥 자동차 한 대만 소비했었는데 이제 돈 많으니까 차 하나 더 사야지. 내가 옛날에 돈이 없을 때는 지폐 한 채였는데 이제 별장 하나 더 사야지. 무슨 얘기지? 내가 원래 옛날에 돈 없을 때는 백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돈 많으니까 백 하나 더 사야지. 일반적인 정상제는 소득이 올라가면 이렇게 수요도 늘고 소비도 늘어요. 그런데 열등제는 지금 얘기하는 거 몰라도 돼요. 열등제는 소득이 올라가면 오히려 수요가 준다? 그러니까 소비량도 줄죠. 별로 싫어. 내가 옛날에 돈 없을 때나 그런 거 먹었지. 이제 나 그런 거 안 먹어. 돈 있어서. 이런 게 열등제예요. 대표적으로 연탄. 그쵸? 돈이 없었을 때나 연탄 뗐지. 돈이 막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그래 원 없이 원 없이 연탄을 한번 떼자 해가지고 연탄을 많이 사겠냐고. 연탄 떼던 집이. 물론 첫 해는 그럴 수 있어. 첫 겨울은 한이 맺혀서 아주 연탄을 그냥 할 수 있겠으면 계속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가스보일러들이 이사를 가지. 연탄 안 사지 이제. 옛날에 돈이 없을 때나 하나씩 샀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열등제예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여가가 열등제라 그랬죠? 그러면 여가가 뭐란 얘기예요? 연탄이란 얘기잖아.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가가 연탄처럼 싫어지는 거니까 여가를 사요, 안 사요? 안 사지. 그럼 여가를 안 사면 뭐만 주구장창하는 거예요? 일만 주구장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가가 열등제일 때 우상향하죠. 일만 계속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설명 들으면 별게 아니야. 그러니까 열등제라는 건 연탄이라니까요. 그럼 여가가 열등제야. 그러니까 여가가 연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임금이 올라가면 연탄을 산다고 안 산다고? 안 산다고. 그러니까 여가가 연탄이니까 여가도 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가를 안 사면 뭐만 주구장창하는 거야? 일만 주구장창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갈 때 일만 주구장창하니까 공급도 우상향하죠. 이렇게.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공급 우상향하지. 오케이? 예. 내용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결론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다 여가가 열등제일 때 또 빈칸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이걸 또 그리세요. 여가가 열등제일 때 여기가 임금이고 여기가 공급량이면 노동공급 곡선은 우상향하지. 이것도 그리세요. 그래서 이거는 정상제일 때. 쟤는 여가가 열등제일 때. 네? 네, 그래서 두 개를 다 그리시면 돼요. 이쪽 한 번만 더 잡아주세요. 오케이. 예.
됐습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하나, 둘. 그다음에 요건 지울게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외울 거. 세 번째 외울 거는 알 수 없다. 2차 때도 제가 똑같이 해요. 번호까지 일부러 똑같이 해요. 뭐를 알 수 없느냐? 느닷없이. 자, 임금이 올라가면 이게 객관식엔 제일 많이 나와요.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 공급은 반드시 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여기서 임금이 올라간다고 하면 맞아. 증가해. 그런데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면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긴지 얘기를 해준 다음에 임금 상승 시 노동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야 대답을 해주지. 여긴지 얘기를 안 해주고 다짜고짜 임금 상승 시 노동 공급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모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즉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짜고짜 그렇게 그냥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가 없다고. 이게 객관식에 제일 많이 나와요. 일단 문제로 확인할게요. 예? 예. 그러면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문제. 내가 맨날 물어보는 거. 자, 그러면 임금이 난 이걸 왜 대답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임금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임금이 내려가면 노동 공급이 늘어요, 줄어요? 알 수 없어요. 임금이 내려가면. 그렇지. 임금이 내려가도 노동 공급이 는다, 준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똑같은 얘기잖아. 임금이 여기서 내려가면 증가하지만 여기서 내려가면 감소하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임금이 오를 때 알 수 없으면 임금이 내릴 때도 알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결론, 알 수 없다. 임금이 어떻게 되든 노동 공급의 방향을 이야기할 수 없다.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객관식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 이번엔 감소한다. 알 수 없는 게 아니고 이번엔 감소해. 뭐가 증가하면? 임금이 오르는 게 아니고 비노동소득이 증가하면. 그냥 소득이 증가하면 알 수 없는데요. 그 소득이 내 임금이 오른 게 아니고 비노동소득, 즉 꽁돈.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1번부터 4번. 대표적으로 자본소득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주관식으로 많이 이게 주관식으로 나오는데 나오는 게 지금까지 나온 게 비노동소득 대표적인 게 배우자의 소득 증가.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는 거. 내가 버는 게 아니고 남편이. 혹은 내가 버는 게 아니고 와이프가. 타 가구원의 소득 증가. 이런 거 꽁돈. 그 다음에 상속받은 거. 고모가 40억을 싸줬어. 상속으로.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국가가 싸주는 거. 보조금. 육아보조금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노동소득이에요. 그래서 비노동소득이 증가하면 감소합니다. 이건 알 수 없는 게 아니고 이건 꽁돈이라. 오케이? 네, 왜냐하면 소득 효과만 존재하거든. 대체 효과는 존재 안 하고. 예, 요거는 내가 디테일한 설명은 요건 2차 때 할게요. 2차 때 요 문제를 풀면서. 예, 지금은 그냥 뭐만 알면 돼. 비노동소득이 증가하면 알 수 없는 게 아니고 감소한다. 예, 요것만 좀 정리를 하세요. 여기에 대한 디테일은 2차 때. 예, 그래서 요거랑 저거는 2차 때 이거 문제 풀면서 해드릴게요. 지금은 요런 거에 대한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 외우는 게 중요해요. 아, 이게 대체 효과고, 아, 이게 소득 효과구나. 아, 여가가 열등제일 때는 우상향하는구나. 임금이 올라도 노동 공급이 는다 준다 얘기할 수 없구나. 비노동 소득일 때는 근데 감소하는구나. 요것만 딱 정리하시면 객관식은 다 해결됩니다. 네? 네, 주관식은 주관식 할 때 제가 한번 요거를 복습 삼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나서 그래요. 예, 이것까지 또 2차처럼 막 또 해버리면 수요도 힘들어 죽겠는데 공급도 힘들어 죽겠어. 예, 근데 어차피 객관식은 다 잡는다니까 이것만 해도. 그 판가름은 제가 할게요. 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로 오셔서 정리를 할게요. 자, 1번. 임금 상승은 두 가지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먼저 실질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이전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요건 밑줄만 그치고 설명은 2차 때.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싸진 여가의 소비를 줄이고 대신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대체 효과가 발생한다. 대체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가의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이건 지금 몰라도 돼요. 예, 나중에 제가 2차 때 정리합니다. 지금은 그냥
대체 효과는 임금이 상승될 때 노동 공급을 늘리는 효과, 줄이는 효과, 늘리는 효과.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실질 임금이 상승하면 동일한 시간을 노동하더라도 소득은 증가한다. 따라서 추가적인 소비 1단위가 주는 효용보다는 1시간을 노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임금이 오를 때 노동 공급을 줄이는 무슨 효과? 소득 효과가 존재한다. 두 번째 소득 효과. 됐죠? 예, 요거에 대한 디테일은 2차 때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대체 효과는 플러스, 소득 효과는 플러스, 마이너스. 임금 수준이 낮을 때에는 대체 효과, 높을 때에는 소득 효과. 그래서 후반 굴절. 오케이? 예, 그래서 알 수 없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일반적으로 실질 임금이 그다지 높지 않을 때에는, 돈이 없을 때에는 대체 효과가 당연히 크게 소득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질 임금의 상승은 노동 공급량을 증가시키나, 실질 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어버리면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후반 굴절하지. 자, 4번. 이게 이제 후발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이죠. 선진국의 노동자인 경우나 혹은 경제 성장이 거듭돼서 사람들의 돈이 많아지면, 소득이 증가하면 시간의 수당, 주말에 나오면 돈 좀 더 줄게, 밤늦게까지 일하면 돈 좀 더 줄게라고 돈을 더 준다고 해서, 즉 임금이 올라간다고 해도 잔업을 회피하고, 난 일요일 날 돈 더 준다고 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잔업을 회피하고 여가를 즐기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 공급이 계속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다. 주말에는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러면 소득 효과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동 공급 곡선은 실질 임금이 낮은 수준에서는 우상향하다가 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후방으로 굴절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걸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한다. 단 여가가 열등제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우상향한다고요. 5번. 이제 알 수 없다죠.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알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세가 인상돼서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까 감소해도 알 수 없는 거잖아. 에? 근로소득세가 인상되니까 우리 소득은 주는 거 아니야. 세금으로 많이 뜯기니까. 그렇다고 해서 노동공급이 준다 는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기출이에요. 이거 나올 때 됐어요. 이게 2010년도 3회차인데 나올 때 됐어요. 근로소득세가 인상될 경우에 노동공급이 어떻게 되느냐.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대체효과, 소득효과의 크기를 알 수 없으므로 알 수 없다. 그게 답이에요. 그거 나올 때 됐어요. 내가 여기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올 때 됐어요. 그거 옛날 문제인데. 개별 소득이 줄어들거나 반대로 개별 기업이 시간 단위금을 인상해서 돈을 더 주겠다고 했다 하더라도 노동 공급이 늘어난다고 감소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뭐가 발생한 경우? 비노동소득이 발생한 경우. 비노동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 효과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는 노동 공급이 감소한다 혹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2차에는 감소한다라기보다는 쓸 때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쓰는 게 좀 낫습니다. 그건 2차 때 하고요. 어쨌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 부분만 오려서 다시 들으실 분은 다시 들으시고, 뭐 괜찮은데 하시면 문제 풉시다. 19번이요. 풀어보세요. 19번. 칠판 지울 동안 풀어보세요. 19번. 후방 굴절형 노동공급 곡선이 의미하는 것은 1, 2, 4번은 그냥 이상한 말을 막 써놓은 거고, 꽂히지 말고 이거 그냥 막 지어내는 게요. 뭐 후방이란 말과 굴절이라는 말로 속이려고 막 이상한 말을 써놓은 거에 꽂히지 마시고 딱 나오네. 답은 뭐예요? 3번. 개인의 노동 공급은 임금 상승의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클 때 증가한다. 맞네. 답은 몇 번? 3번. 네, 19번 답은 3번. 자, 20번. 또 멈추고 답 한번 내보세요. 자, 답 뭡니까? 답은 자, 1번.
노동 공급은 노동자가 일정 기간 동안 판매하고자 하는 노동의 양을 의미하며 유량의 개념이다. 맞네. 2번. 노동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은 인구의 양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연령별, 지역별 질적 구조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맞죠? 아까 뭐 노동 인적 자본량 뭐 이런 것도 노동 공급에 영향을 주니까 뭐 2번 뭐 맞고. 3번. 효용 극대화에 기초한 노동 공급 모형에서 대체 효과가 규모 효과보다 크대요. 대체 효과가 크대. 그러면 증가하겠네. 임금 상승은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고 후방으로 굴절된다. 아니지. 후방으로 굴절될 때는 뭐가 크게 나타나야 돼요? 소득 효과가. 그래서 답은 20번 답은 3번. 3번인데 4번 한번 읽어보세요. 지문 4번. 이해가 가시나? 이게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보세요. 그렇죠. 사회보장 급여 수준이 너무 높으면 노동 공급에 대한 동기 유발이 저하돼서 노동 총 공급은 감소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복지의 관점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저랑 이제 또 법규도 할 거잖아요. 법규에서 보는 노동자의 관점이 달라. 네. 그걸 딱 알면 되게 편해요. 자, 경제학은 여기 나온 김에 합시다. 그러니까 이건 사회보장 수준을 국가가 많이 해주면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은 건 나쁘다는 얘기예요. 복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경제학에서는. 왜? 경제학은 그냥 시장에 놔두는 걸 좋아해요. 국가가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보다 조금 이따 하겠지만 그냥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놔두는 걸 좋아하거든. 네, 그래서 복지에 대해서는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네, 조금 이따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 대신 이제 노동관계 법규는 근로자의 권익보호 이런 걸 좀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경제학은 기업이 잘 되는 게 장땡이에요. 네, 그게 왜냐면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도 늘고 그래야 노동자들도 많이 취업이 되고 그래서 경제가 돌아간다고 보는 거예요. 관점 자체가. 노동자들이 일단 돈을 많이 벌어서 물건을 많이 사서 그래야 기업이 잘 된다가 아니고 기업 입장에서 먼저 본다고요. 네, 그 관점이 있어요. 제가 하면서 나중에 실업 이런 거 하면 이제 이런 거 다 박사님이 돼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여기 나왔길래 네, 답은 어쨌든 3번입니다. 네. 여기서 좀 더 길어지면 또 소득과 대초가 다 까먹어요. 자, 21번. 뭐 이런 거 너무 심플하잖아. 네? 21번. 임금 상승에 의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다면 임금 상승률이 상승할 때 노동 공급은 소득 효과만큼 어떻게 돼? 감소한다. 이거 반대로도 나온 게 있어요. 똑같은 문제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 증가한다. 네,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아, 이런 것만 맨날 나왔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22번. 22번.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비노동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노동소득이 증가하면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소득효과만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그래서 답은 4번. 쉽잖아요. 예. 됐죠? 예. 그 다음에 탄력성 합시다. 예. 탄력성. 노동공급의 탄력성. 우리가 이거 지금 소득효과 대체효과 한 번 더 들어보실 분들은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예, 바로 진도 나가지 말고 애매모호하면. 이 문제가 쉽게 풀렸다고 하시면 또 안 들어도 돼요. 예. 자, 이제 노동공급의 탄력성 합시다. 똑같아요. 수요 탄력성이랑.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 뭐분에 뭐였어요?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니까 공급은 뭐겠어요?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이겠죠. 똑같아요. 이것도. 탄력적인 건 임금이 올랐는데 공급량이 많이 변한 거고 비탄력적인 거는 임금이 변했는데 공급량이 조금밖에 안 변한 거고 똑같아요. 또 탄력적인 게 기울기가 완만하고요. 수평이고요. 비탄력적인 건 기울기가 급하고 수직이고요. 똑같아요. 예, 수요랑 똑같아. 예, 요것만 다르고 똑같아요. 정말인지 아닌지 교재로 확인을 해봅시다. 자, 1번. 노동 공급의 탄력성. 동그라미 1번. 노동 공급의 변화율을 노동 가격의 변화율. 노동 가격이 임금이죠. 임금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맞죠? 2번. 만일 노동 공급의 증가율이
임금률의 임금 상승률보다 높다면 그럼 분자가 큰 거네. 높다면 노동 공급은 분자가 크니까 탄력적이 되고 숫자가 크니까 똑같잖아요. 수요하고. 예? 예. 이게 또 예, 이래버리면 다시 가셔서 예, 다시 듣고 오시는 게 이게 편할 거예요. 예. 빨리 듣는다고 장땡이 아니에요. 그죠? 예. 알고 들어야지. 우리가 수료만 하면 박수 쳐주고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잖아. 예? 예. 그러니까 수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야 되는 거니까 갈 길이 먼 건 알지만 이거 무슨 얘기인지 지금 벙하면 앞에 거 다시 가서 탄력성 다시 듣고 오셔야 돼요. 예? 예. 이게 지금 복습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예습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탄력성에 대한 복습이 돼야 돼요. 지금 하는 게. 앞에 거 알아야 되는 거니까. 만일 노동 공급의 증가율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다면 노동 공급은 탄력적이 되고 임금 상승률보다 얘가 작다면 숫자가 작아지니까 비탄력이 된다. 똑같잖아요. 만약 탄력성 값이 무한대야. 자, 무한대면 이거 완전 탄력적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무한대면 가장 숫자가 큰 거니까 완전 탄력적이고 완전 탄력적일 때는 곡선이 급합니까? 완만합니까? 완만하잖아. 그러니까 가장 완만한 수평이 되고 똑같잖아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수요라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야. 똑같아요. 탄력성 값이 무한대가 되면 노동 공급 곡선은 수평이 된다. 이거죠. 이 경우 루이스 별표. 사람 이름 빈칸 넣기. 루이스. 예, 2번 나왔습니다. 요거 그대로 무제한적인 노동 공급이 가능한 경우라고 했다. 요거 그대로. 누구? 루이스. 2번. 루이스는 무제한적인 노동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네요. 임금이 100원일 때는 공급량이 없어요. 그런데 임금이 150원만 되면 공급량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60년대 농촌에서 서울로 무작정 상강했을 때의 경우. 그래서 저개발국의 노동 공급을 연구하신 분이 루이스예요. 예? 예. 그래서 뭐 노벨상을 받았다 그래 이걸로.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사람 이름 빈칸 넣기로 나왔죠. 제가 알기로는 아니다. 그 두 명인데 사람 이름이 나온 게 사람 이름을 대놓고 누가 있게 이러고 물어본 게 노동시장에서는 둘인데 그 중에 하나가 루이스예요. 하나는 이제 베아트리체라는 그 뒤에서 합니다. 그 뒤에서 하고 뭐 부부 웹 부부 예, 여기 부부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건 뒤에서 하고 어쨌든 루이스 예, 루이스 여기죠. 예, 예를 들어 저개발국에는 과잉 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로 무작정 상경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쬐끔만 주면 농촌에서 그냥 대강 겨우 촉은 못 피할 정도만 이상만 되면 얼마든지 무제한적인 노동 공급이 가능했죠. 장기간에 걸친 거의 무제한적인 노동 공급이 행해진다. 반대로 탄력성이 0이다. 그러면 이제 수평이 아니고 뭐겠어요? 탄력성이 0이면 이제 수직이지. 이렇게. 그죠? 예. 이 경우는 노동 공급이 수직이 된다. 이건 뭐냐면 이거 잘 보세요. 이거는 임금이 100원이잖아요. 그럼 공급량이 얼마? 5개. 임금이 100억이야. 공급량 얼마? 5개. 임금과 관계없이 공급량이 픽스된 경우. 네? 그러니까 전문직. 우리나라에 그 자격증 가진 사람이 5명밖에 없네. 이런 거. 네, 이런 게 수직이죠. 그러니까 수평과 수직은 천지 차이잖아. 이거는 그냥 무제한적인 거. 이거는 유계 공급.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수업용으로 얘기를 하자면 수요나 공급이나 노동자는 뭐가 장땡? 비탄력이 장땡이에요. 그렇잖아. 수요도 비탄력일수록 좋아. 많이 내보내는 게 좋아 그럼?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든 공급이든 노동자는 뭐가 장땡이다? 비탄력이 장땡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정리가 됩니다. 자, 4번 다시 볼게요. 반대로 탄력성이 0인 경우 노동 공급은 수준이 된다. 예컨대 임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 공급량이 전하지 않은 경우로 전문직처럼 임금과 무관하게 특수한 자격이 있던가 아니면 거기 밑에 클로우즈드 숍 밑줄 별표. 예, 요거는 어디서? 4장에서 설명. 4장의 노사관계 이론에서 제대로 설명. 지금 밑줄만 그세요. 밑줄 끄고 별표. 클로우즈드 숍. 우리나라의 경우 항운노조 혹은 해운노조 그거까지 밑줄 그세요. 클로우드 숍처럼 노동 공급의 정권이 노조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자, 5번.
노동 공급의 탄력성의 결정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단절적일 수는 없으나 밑줄 그세요. 대체로 노동력의 규모를 나타내는 인구수 1번, 2번 노동조합의 결성과 교섭력 정도 2번, 3번 여성의 취업기회 창출 가능성 여부 3번, 파트타임 근무제도의 보급 4번, 노동이동의 용이성 5번, 고용조도의 개선 정도 7번에서 쭉 그세요. 네, 쭉 그시고 번호 맞춰서. 그래서 인구수, 노동조합의 결성과 교섭력 정도, 여성의 취업기회 창출 가능성 여부, 파트타임 근무제도 이렇게 해서 한 3개 정도를 나중에 2차 때 외우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진짜 가능성 커요. 네, 그래서 인구수, 여성, 그 다음에 파트타임, 노조에서 한 이렇게 4개 정도만, 3개 정도만. 네, 그것도 안 되면 2개만이라도 꼭 이제 외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에요. 그래서 객관식은 지금 똑같아요. 노동 공급의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 아닌 것은이면 이게 공급의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 아니냐를 따져야 돼요. 빨리 수요의 탄력성을 찾아야 돼. 그렇죠. 수요 탄력성을 찾아서 없으면 땡.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 우리 배웠잖아요. 힉스 마샬 법칙 4개. 예,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서 없으면 있으면 그걸 찾아내면 그게 답. 오케이? 또 수요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 아닌 것을 물어보면 빨리 공급의 결정 요인이 아닌 것을 찾아내면 되고. 근데 거의 그건 안 나오고 요건 많이 나와. 그래서 공급 탄력성의 결정 요인은 수요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 들어가면 그거 골라내는 거. 수요의 결정 요인이 아닌 것은 공급의 결정 요인이 아닌 걸 골라내는 거.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이 아닌 것은 수요의 결정 요인을 골라내면 돼요. 오케이? 예, 그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밀린 문제를 풀어봅시다. 밀린 문제를 풀어볼게요. 23번까지 했죠? 23번. 23번 안 했네. 23번. 23번. 수요 공급이 다 나왔네. 한꺼번에. 그죠? 나 이런 문제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다 섞어 나오는 거. 총 비용 중 노동 비중의 비중이 클수록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 커진다. 맞죠? 이거 지금 또 기억 안 나시면 안 돼요. 큰일 나. 앞에 다시 가셔서 들으셔야 돼요. 2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 노동의 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다. 맞잖아. 임금과 한계 생산물 가치가 일치할 때까지 고용을 맞춰야 되니까. 맞네요. 2번. 3번. 임금 상승은 여가의 기회비용을 낮춤으로써 여가의 선호를 증대시켜 노동의 공급을 감소시킨다가 아니고 다 거꾸로 됐죠. 대치효과 이게 나중에 설명 2차 때 할게요. 지금 요 문제만 보세요. 2차 때 내가 이거 해드려요. 임금 상승은 여가의 기회비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여가에 대한 선호가 감소돼요. 그래서 여가를 선택하지 못하고 노동 공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증가돼요. 그래서 밑에 게 화살표가 다 틀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게 대치효과에 대한 설명인데 요 정도만 하시고 요 문제 똑같이 나올 때만 잡으시고 설명은 2차 때. 그 다음에 4번. 자본소득 주소득자 이외의 다른 구성원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노동 공급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맞잖아. 비노동 소득이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이 문제는 반복 출제가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요런 종합 문제는 되게 신경 써서 낸 거기 때문에 계속 울고 먹어요. 울고 먹어요. 자, 그다음에 24번. 자, 24번. 답 내보세요. 노동 공급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아닌 것은 그럼 이 중에 빨리 못 찾으면 돼요. 노동 수요 탄력성의 결정 요인을 찾으면 되죠. 자, 찾아봅시다. 수요 탄력성의 결정 요인. 힉스 마샬 법칙이 여기 하나라도 있나? 없죠. 또 4번이지. 자꾸 이렇게 돼요. 모두 고르시오 하고 모두 고르는 게 답인 게 9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잖아. 노동 수요 탄력성을 찾으면 돼. 없잖아요, 지금. 그렇잖아. 그러니까 답은 4번. 그 다음에 25번. 자, 25번 답 한번 내보세요. 멈추고 답 내보세요. 방금 내가 얘기한 건데. 그렇죠. 이 중에 뭐를 빨리 찾아야 돼? 수요 탄력성의 결정 요인을 찾아야죠. 이 중에 수요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 뭐가 수요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야? 그렇죠. 답은 4번이죠. 다른 생산 요소의 대체 가능성. 그죠? 이게 다른 생산 요소의 노동의 대체 가능성. 그죠? 그러니까 4번이죠. 4번은 수요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죠. 다른 생산 요소의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 탄력성은 크다. 대체 가능성 말고 뭐로 바꿀 수도 있어? 공급 탄력성. 오케이? 나중에 2차 때 그렇게 해야 2개를 동시에 외워요. 공급 탄력성을 수요 탄력성에 하면 틀리고 4번. 25번에 4번.
그 다음에 26번. 자, 26번 답 한번 내봅시다. 마지막 26번. 다음 중 노동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이 0이면 임금이 100% 아니라 200% 올라도 변동은 없지. 예? 예, 변동은 없죠. 이거니까 아까. 예. 100억이어도 5명, 100원이어도 5명, 200억이어도 5명. 변화 없네. 2번.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여도 개별 노동 공급이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왜? 소득 효과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2번 맞고. 자, 3번. 임금이 10% 상승할 때 노동 공급이 5% 상승하면 노동 공급의 탄력성은 2이다. 아이 진짜. 1번, 2번 지문이 너무 아깝네. 문제가. 에? 뭐야 이게. 1, 2번을 이렇게 멋지게 내놓고서 답을 이따위로 정하게 하면 어떡해. 에? 우리 노동시장의 특징이에요. 지문은 어려우나 답 고르긴 쉬워. 나머지 지문은 좀 어려운 거 넣어놓거든요. 근데 이게 뭐야. 3번이잖아. 이런 게 좀 많아. 에? 예, 그래서 3번. 2가 아니고 2분의 1이죠. 임금분의 수요니까. 예. 임금분의 공급이니까. 그죠? 예, 수요는 공급이죠. 그래서 임금이 10% 오르면 공급이 5%다. 2분의 1이지. 이건 뭐 장난해. 1, 2번 지문을 이렇게 넣어놓고 정말. 4번. 노동 공급 곡선이 수평이면 이거 지웠네. 아까 여기다 그랬던 거. 노동 공급이 수평이면 노동 공급은 임금에 비해 완전 탄력적이다. 이건 완전 비탄력적이다. 맞네. 나머지 지문이 기가 막힌데 답이 너무 어이없네요. 그죠? 네, 그래서 3번 뭐 요 정도 하시면 탄력성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여성경제활동 참가 요인하고 이제 드디어 수요를 배웠고 공급을 배웠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 걔네들이 만나야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